에이펙 정상회의 이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모셨거든요. 중요한 이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한국과 미국의 협상단이 귀국을 했습니다. 네. 지금 3,500달러 대미 투자 관련해서는 그 종지부를 찍지는 않았습니다. 삿바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에이펙 정상회의 전에 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여지나요? 네. 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서 뭐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 수장들, 각부처 수장들이 총 출동을 미국에 했었어요. 네. 뭐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갔다 왔고요. 뭐 우리 청와대 김 정책시장도 다녀오시고, 네. 뭐 심지어는 뭐 그냥 뭐 우리가 손꼽히는 모든 분들은 다 다녀오셨어요. 무슨 의미냐? 네. 각 분야별로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모든 장관들이 총 출동할 정도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러게요. 있느냐? 네. 사실상의 단기간에 협상 D-Day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분석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에이펙이죠. 어차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 네. 방한하는 첫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 간의 사실상의 이제 조인식과 같은 타결되는 모습을 보여내기 위해서 네. 그 D-Day를 향해서 실무회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로 타결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이제 호재일 수 있습니다만 핵심은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부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예, 있는가 예. 이렇게 이제 쟁점을 좀 추려봐야 될 텐데요. 한미 간의 1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3,500억 불의 투자에 관해서는 이미 큰 틀에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 3, 4년 내 단기간에 현찰로 당장 선불로 당장 가져와 네, 네. 라는 게 이제 미국의 요구였고요. 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제2의 IMF 위기가 온다. 그쵸. 외환 위기가 온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네. 거예요. 그럼 핵심은 3,500억 불의 투자 기간, 투자 방법 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은 공개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추정은 이겁니다. 3,500억 불 규모 자체에 대한 변동은 없다. 그거는 그냥 예, 상수. 그럴 것으로 가져가야 보입니다. 되는, 예.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예.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중간에 미국이 살짝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증액도 검토하라. 라는 이야기 사실 있었거든요. 네네. 우리는 혹을 떼야 되는데 사실 혹이 붙여지는 경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예공은 일단 막아줬다라고 보니까 추가적인 리스크가 생긴 건 아니다. 그건 제한적이고. 예, 그렇게 일단 봐야 되겠고요. 그럼 3,500억 불을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현찰로 선불 개념으로 줄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우리 측의 대응 논리는 이거예요. 3,500억 불이 나갈 만큼의 충격은 한국에게 감당할 수 없다. 그럼 너희들이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해줘라. 그거라도 해줘야지 뭔가. 이게 첫 번째고요. 예. 그게 안 될 경우 또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건 예. 필수 조건이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당장 2, 3년의 선불 개념이 불가능하니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연간 동원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선에서 외환 보유고는 150에서 200억 불 내외로 우리는 추정한다. 네. 그렇다면 3,500억 불 정도를 감당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 투자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좀 쉬운 말로 하면은 할부로 가자라는 네, 얘기입니다. 기간을 늘려서. 그렇습니다. 200억 불 이내로 줄여서 할부로 가자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미국 측을 우리가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200억 불이든 뭐 300억 불이든 거 상관없이 또 그 직접적인 우리의 현찰 달러가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도 이제 추가적인 대책을 네. 얘기한 겁니다. 통화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것도 사실은 부담스럽다.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해서 또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였냐면 차라리 우리가 원화로 그대로 주고 미국이 그걸 현지에서 달러로 바꾸는 방식 네. 등등등 요게 이제 마지막에 쟁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총액 3,500억 불 정도는 일단 어느 정도 타결이 되는 것 같고요. 통화 수합은 사실상 안 되는 걸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안보실장, 위성랑 안보실장의 얘기도 사업 관련해서 진전된 바가 없다라고 사실상 확인하는 듯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통화 사업은 사실 연준의 결정 사항인데 미국 행정부가 연준을 압박을 통해서 비기축 통화국 중에서 유일하게 통화 사업을 그럼 한국이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현지 이 사정상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통화 사업 얘기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남은 카드는 뭐냐? 얼마나 기간을 늘릴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그 늘어난 기간에 대해서 줄어든 연간 투자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원화로 낼 것이냐, 예. 달러로 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추가적으로 미국 측이 요구하는 건 그 자금의 집행권, 사용권, 결정권 또 수익에 관해서 사실 원본이 돌아갈 때까지는 못 주고 원본 이상이 나도 뭐 미국 측이 오히려 구를 가져가겠다라고 했던 불리한 내용에 대한 수익성에 관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수정될 것인가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측의 요구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진전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의 핵심이 뭐냐? 대부분의 쟁점에 있어서는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투자 규모, 투자 방식, 원인이 딸려나는 어느 정도 상호 간의 합리적 수준으로 조율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마지막 쟁점. 그럼 모든 쟁점에서 실질적 합의의 증진이 아니라 왜 대부분이라고 했을까? 남은 부분은 뭐냐면 수익성에 관한 집행권, 예. 다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익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환수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쟁점은 현재 조금 미정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에이펙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할 때는 업계에서는 극적으로 이 모든 쟁점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는 조금 전망이 어두워 보여요. 그럼 예. 뭐냐? 소위 말하는 지금 방금 실질적 합의의 증가까지 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소위 말하면 완전한 빅딜이 아니라 스몰딜 정도의 합의라도 해내는 모습. 그래서 그 이후에 한미 간에 관한 리스크를 확실하게 낮추는 정도까지는 에이펙을 전후로 타결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100%는 아닙니다만 7, 80점의 타결을 일단 조심스럽게 점치는 상황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거 위해서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네요. 지금 이 시간도. 네, 에이펙 이제 정상회담 이런 부분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 리더들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이슈 외에 또 얻어야 할 실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최국으로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각국 정상 간의 무슨 뭐 국제 질서, 지정학적 위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경제 분야에서도 지금 굉장한 사실은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어요. 네. 에이펙 CEO 서밋 이게 이제 펼쳐지는데요. 28일부터 31일 경주에서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글로벌리하게 소위 말하면 경제계 거물들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그 안에서 어떤 논의들이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논의들이 얘기가 되느냐가 사실은 초미의 관심입니다. 현재 이제 참석자들의 참석이 확정된 사람들의 이제 면면을 보면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네, 이제 참석을 오죠. 확정했고요. 또 이제 메타 부사장 사이먼 밀러 참석이 확정됐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빅테크들의 거물들이 네. 지금 이제 참석이 확정됐고 이제 금융, 제조, 에너지 분야에서도 거물들의 참석이 확정됐습니다. 시티그룹 CEO가 참석이 확정됐고요. JP모건 부회장 또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CATL 회장 이런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무게감을 더하고 있고요. 이제 정책 관련해서 이제 국제기구의 수장들도 많이 참석을 확정했는데요. IMF 총재 확정이 됐고요. OECD 사무총장, 그다음에 월드뱅크, ADB가 관련한 인사들도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어떤 기조하에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이번 CEO 서밋의 핵심 주제는 비욘드 브릿지 비즈니스 비욘드. 그래서 이제 경제와 연결 그 이후 뭐 이런 기조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요. 뭐 28일에는 보통 이제 첫날이니까 환영 만찬이라든지 기조 연설 같은 게 있는데 사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지금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AI 분야라든지 예. 데이터 분야라든지거든요.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29일부터 논의가 이제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뜨겁겠네요, 예, 특히 29일 오후부터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쪽 관련한 논의가 일단 이루어질 것 같고요. 30일에는 이제 소버른 AI 관련한 정상 연설들 해서 이제 29일 오후 30일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이때 논의될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국제 간 데이터 협력, AI 분야, 각국의 소버린 AI를 향한 뭐 반도체 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논의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각국의 거물들이 왔을 때
우리 경제계가 주목하는 건 뭐냐? 주최 측의 사실 이점이거든요. 우리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특히 이제 대한상의 이 쪽에서 이 거물들과의 1대1 비즈니스 미팅. 이게 사실은 평소에 어려운 기회인데 이번에 그게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쪽에서 신경 쓰고 있는 산업계는 AI, 방산조선, 디지털 자산, K테크 뭐 이런 쪽에 관련해서 우리가 글로벌 회사들과의 1대1 미팅에서 성과가 얼마나 날 것인가가 이제 주목이 되고 있고요. 현재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미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약 7조 4천억 정도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7조 4천억 원요. 예, 그런 어떤 중요한 사실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전후에서 뭐 수출에 관한 어떤 뭐 MOU라든지 그 이상의 성과라든지 각국이 해결하고자 했었던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해결되는 모습들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흘도 안 남은 거잖아요. 네. 그 이슈로 토론하고 뭐 비즈니스 사업 관련해서 미팅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기사가 좀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일색으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 관련해서 이것이 또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이 있으니까 좀 살짝 찝찝한 부분이 그 미국 쪽 부실 대출 지방은행 관련해서 네. 그 이슈를 좀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증시나 미국 증시나 지난주에 사실은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하면서 뭐랄까 좀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금요일에 이제 뜻밖의 좀 뭐랄까요 단기간에 뭐 감히 좀 폭락 장사라고 할까? 네네. 예, 쇼킹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이제 중소형 은행 두 군데에서 대규모 손실 얘기를 이제 공시하면서 이게 잠재되어 있던 미국의 어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관한 리스크라든지 국채 연동되어 있는 소규모 은행들의 부실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부상하는 거 아닌가라고 네. 해서 혹여나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2년 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같은 또 다른 충격적인 시스템 위기의 전조 증상이 아니냐라는 게 삽시간에 시장에 이제 위기론을 가중시키면서 시장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솔타 유타주에 있는 솔크레디시티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자이언스 뱅코프 은행이 자이언스. 한 5천만 달러 정도의 대출 채권을 상각하는 발표를 했어요. 손실이 크게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이어서 이제 애리조나주에 있는 웨스턴 얼라이언스 역시 손실을 입혔다라고 공시를 냈습니다. 어떤 은행들이 손실을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채권 문제랑 연관이 있는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실 문제와 구조적으로 연관이 있는가가 사실은 늘 잠재되어 있는 폭탄이에요. 상업용 부동산. 예.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엔 그래서 시장이 화들짝 놀랐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특히 이제 이 뱅코프 은행 관련해서는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는 위기였는데 사실은 이제 정밀하게 보면 이 회사가 원래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했던 상업용 부동산에는 1순위 담보권을 확보했었어야 되는데 이 중간에 투자 관련한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면 약간 대출 사기 느낌이 좀 개입이 되면서 2순위 이하, 그러니까 무담보 사실은 이제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담보권 없는 상태에 놓이면서 전액 손실 처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자세히 보니까 시스템 위기로 출발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손실의 배경은 시스템 위기보다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었구나. 그거죠.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고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주말 사이 이제 합리적 분석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시스템 위기를 걱정하기보다는 주가도 약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향이 글로벌리하게 우리 시장이라는 미국 시장에 더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지배적 분석입니다.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안심해도 될 정도라고 이제 감히 좀 말씀드려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어떤 은행의 부실이라든지 큰 어떤 대손 상각 같은 문제가 생기더라 하더라도 그런 큰 이슈가 나오더라도 시장에 발작적인 증상을 보이지는 않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밀폐된 가스실 같은 곳에 유증기라든지 가스가 꽉 차 있는 상황이라면 작은 성냥불에도 불이 붙습니다. 근데 거기 개방되어 있는 곳에 가스가 차 있지 않다면 성냥불 아니라 큰 불을 붙여도 걱정을 안 해요. 무슨 뜻이냐? 상업용 부동산, 중소형 은행의 신용 위기 같은 것들은 불이 붙으면 붙을 정도의 위기감은 현재 시장이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이번 사태가 단박에 시스템 위기로 가지는 않는다라 할지라도 방금 논의됐던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미국 은행의 부실 문제가 여전히 미국을
누를 수 있는 리스크 포인트다라는 것은 또 한 번 확인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이 이슈에 관한 경계감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교훈을 좀 준 사건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흘러갔던 이슈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잘 가다가 그런 돌발악재가 터지면 쫙 또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보시면서 포트 비중이나 뭐 이런 부분 좀 계산하라고 그렇죠. 정리를 특히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위기론에 약간 뭐랄까요, 좀 근거로 작용했던 게 이제 그 제이미 다이먼 네. 회장의 멘트였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바퀴벌레 경제론이거든요. 바퀴가 한 맞습니다. 마리 발견되면 네. 그 뒤에 사실은 여러 마리, 수십 마리가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그래서 이미지 거거든요.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분석은 이미 시장이 그 정도의 컨센서스는 갖고 있다라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이 셧다운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할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번 주에 이제 CPI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는 건지 재정 악화나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예, 미국이 현재 셧다운 중이라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실상 무급 임시 해고 상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현재 전혀 나오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24일은 CPI는 현재 나올 것으로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전망이 이번 되고 주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CPI를 내는데 필요한 공무원들이 현재 지금 복귀 명령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CPI를 내야죠. 내라고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예, 시장에서 예.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 이제 볼 이유는 CPI가 굳이 지금 왜 나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지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 CPI는 우리로 치면은 뭐랄까요? 최저생계비라든지 각종 사회적인 수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적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한 지출에 우리도 예를 들면 이제 기준점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회복지 관련한 수당들의 기준이 이거예요. 네.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게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다양한 통계 지표가 있는데 미국은 이걸 월별로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PI가 안 나오면요. 관련한 사회복지 관련한 수당 관련해서 지급이 멈출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가 커지는 거죠.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야 간의 힘겨루기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민심 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CPI를 내라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CPI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원래 주목받았던 것은 이런 다양한 사회수당의 기초지표라서가 아니라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가속화시킬 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거 봐라. 물가에 별 문제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용 안 좋고 뭐 안 좋으니까 빨리 금리 내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연준에서는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나는 볼 거야 라고 네. 하는 신중론. 이 대결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적 문제 때문에 CPI가 지금 발행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게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탁 튈까봐 사실은 시장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CPI가 어느 정도로 시장의 컨센서스와 다르게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또는 정확하게 나올 것인지 부정확하게 나올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지표가 나올 것인지 아닐지 이런 부분이 추후에 미국 금리와 글로벌리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외적으로 또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네. 연환살로 했을 때 2.9가 나올 것인지 앞자리가 3에 찍힐 것인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최종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미국 CPI 지표 발표 이번 주 금요일 앞두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십시오. 중요한 이슈 쭉 뽑아주셨습니다. 박지동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